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3억엔 강도 사건입니다. 1968년 12월 6일 금요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지 지점장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손글씨와 잡지 조각조각을 잘라 만든 협박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튿날 오후 5시 전까지 여직원 한 명을 시켜 3억엔을 지정한 장소에 두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점장은 협박 편지를 받고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탄이란 단어에 긴장하며 잠복하여 잡으려 합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여경찰을 은행 직원으로 위장시켜 현장에 보내고 추가로 50명이나 되는 인원을 근처에 잠복시켰습니다. 용의자가 지정한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도록 범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12월 10일, 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도시바 회사 4,500여 명의 직원들은 들뜬 마음뿐이었어요. 이날은 바로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죠. 연말 상여금을 전달하는 회사는 바로 며칠 전 협박 편지를 받은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 지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은 일본 도시바 회사로 현금 수송차를 보냈습니다. 차 안에는 회사 전체 직원의 연말 상여금이 들어있었어요. 상여금 3억엔은 1억엔씩 총 3개의 케이스에 나뉘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대 수송차는 엄격한 보안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별다른 보안장치가 없는 승용차로 현금을 운송했습니다. 모델은 닛산 세드릭 세단으로 배기량이 19리터인 대형 고급 승용차였어요. 수송차에는 모두 4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후추 교도소 근처에 도착할 무렵 한 오토바이가 뒤를 따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지만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경찰이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경찰은 수송차의 기사에게 손을 흔들며 차를 빨리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였어요. 기사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려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자 경찰은 신탁은행 지점장의 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 현금 수송차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은 차를 수색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차 밑에서 대량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폭탄이라고 소리치며 대피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수송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경찰은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금 수송차를 몰고 반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은행 경호원 4명은 경찰의 용감함을 칭찬하며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차는 이미 떠났는데 차가 머문 장소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폭탄이 아니라 발연통이었어요. 그 당시 일본 경찰의 오토바이는 전부 흰색 혼다였는데요.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는 흰색이지만 혼다가 아닌 야마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경찰이 아니라 강도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들은 강도가 수송차를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부 인원은 사건 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도시 현금 수송차를 찾도록 통보했습니다. 사건 당시 연말이었던 관계로 도시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20분 만에 도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경찰은 수송차 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여 범인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4시간을 거친 수사에도 수송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의 수색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경찰은 사건 현장 주위를 중점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찾은 증거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야마하 오토바이는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흰색으로 칠한 거였습니다. 또 직접 만든 발연통의 바깥쪽에는 2권의 잡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한 권은 전파 과학이고 다른 한 권은 근대 영화였습니다. 경찰용 스피커는 용의자가 훔쳐온 가능성이 높았어요. 스피커 위에는 4mm의 신문 조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글자 하나가 인쇄됐습니다. 확인해보니 품자였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발행한 신문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현장에는 범인의 땀이 묻은 모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이없게도 경찰들이 그 모자를 돌려 써보며 여러 사람의 땀이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있던 증거도 소멸되었죠. 경찰은 사건 발생지 주위를 더욱 중점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강도 현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숲속에서 현금 수송차를 찾았어요. 그제서야 경찰은 용의자가 차를 갈아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신문했는데요. 한 사람이 사건 발생 이틀 전 현금 수송차의 위치에 파란색 도요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곧이어 사건 현장 부근의 한 고등학교 공터에서 도요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했는데요. 역시나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짙은 남색의 비옷도 발견하였는데 10년 전에 제조한 옷이었어요. 또 경찰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목격자가 언급한 파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현금 보관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물론 현금이 없어져 보관함은 비어 있었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세 대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부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어요. 차량은 모두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는 과정에서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매듭 짓는 방법이 모두 달랐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짓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한 집단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경찰은 차 안에서 여성용 귀걸이를 발견했어요. 여성이 사건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많은 단서를 얻게 됐어요. 그들은 용의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차를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곳의 사건 현장에서 모두 120여 점의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또 용의자가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편지 봉투에 있는 우표는 침으로 묻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검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편지의 절반은 손으로 쓴 것이고 나머지는 잡지에서 파온 글씨였어요. 분석과 비교를 거쳐 발연통을 만든 재료가 그 2권의 잡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 경호원 4명은 강도의 얼굴을 확인한 목격자였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S가 경찰의 시선을 끌게 됐어요. 그는 범인의 특징에 매우 부합했습니다. 먼저 용의자 S는 19세로 동네 야쿠자 두목이었습니다. 또 그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에 능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의 아버지는 오토바이 순경이어서 경찰용 오토바이를 쉽게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S의 필체와 혈액은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용의자 S는 마침 소년원에 있었어요. 소년원의 경찰들도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죠. 이에 경찰은 점차 그의 혐의를 배제했지만 용의자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4명의 목격자를 그의 장례식에 데려갔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사진을 보고 비슷하다고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F도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몽타주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둘째, 그의 나이는 25세이고 직업은 기사입니다. 셋째, 그의 혈액형은 B형입니다. 넷째, 그의 어조, 글씨체, 그리고 필체가 그 협박 편지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용의자 F를 체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F를 용의자로 발표하며 그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안 돼 한 회사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F는 그 회사에서 면접 중이어서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의자 F는 경찰의 섣부른 기자회견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사진이 노출된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아내와 아들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는 2008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의자 F는 이 사건의 2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경찰은 더 이상 용의자를 쉽게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와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사건 해결을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일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막대한 금액과 인력을 투입시켰는데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7만 명이고 투입된 비용은 약 9억 9천엔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1만 8천 명이 되는 용의자를 심사했지만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손꼽히게 유명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해서였죠. 1968년도 3억엔은 현재로 추산하면 약 20억엔에서 30억엔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고 금액의 강도 사건이었죠. 둘째, 조사기간이 아주 길었어요. 50년이 흘렀는데도 이 사건만 언급하면 다들 흥미진진해하죠. 관련 영화도 여러 편 있을 정도로요. 셋째, 의문점이 아주 많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은행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어요. 현금 수송차의 행동 노선은 은행 내부 직원만 알 수 있어 외부 인원이 노선 정보를 알아내기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전액 배상받았기 때문에 손실금이 없었어요. 은행이 보험 사기를 하는 것을 동기로 삼을 수 있었죠. 경찰은 강도당한 3억엔의 일련 번호를 공개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장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집단 강도 사건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경찰은 왜 모자를 돌렸었을까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 경찰은 사건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건 발생 후 많은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두 가지의 정보가 있어 진범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발연통에 불을 범인이 특수한 방법으로 붙였는데 불 붙이는 방법. 두 번째, 그 당시 3개의 케이스에는 현금 3억엔 외에 다른 물건도 같이 있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두 가지 질문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겠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